SEC 위원장이 상원 청문회에 참여해 올 여름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하였고, 유럽은 조기 총선 위험론 확산 등으로 프랑스 증시만 222조가 날아가는 등 고평가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6.5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S&P 500 ETF는 오른 것과 달리 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나오며 채권으로 달려가는 돈의 흐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38로 하락, 코인은 74로 유지. 미증시는 올랐지만 S&P 500 ETF는 역대 최대 순유출. 지난주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순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S&P 500 지수는 1.25% 올랐지만 ETF 자금에선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가 유출된 것인데, 같은 기간 주식 ETF도 전반적으로 20.4조 원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순유출된 상품은 S&P 500 지수 추종인 IVV ETF와 유럽, 호주, 아시아 기업들 중 가치주 위주로 운영되는 EFV ETF였으며, 가장 많은 자금이 순유입된 상품은 미국 대형 성장주 IVW ETF와 나스닥 100에서 ESG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모은 EFG ETF였습니다. 유럽, 조기 총선 위기 확산, 프랑스 시총만 222조 증발.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프랑스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하며 유로화를 넘어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는 일주일간 6.2%인 약 222.4조가 증발하며 22년 3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거두었고,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며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 유럽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 17개국의 주요 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톡스 600 지수도 한 주간 2.3% 하락하며 유럽의 전반적인 비중 축소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극우당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 공약을 하고 있어 프랑스의 국가부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한 프랑스 은행들은 이번 주에 10% 이상씩 급락하였고, 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 간 차이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특히 현재 가장 약한 고리인 프랑스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유럽 금융 이코노미스트인 모이트 쿠마르는 프랑스 개혁 과정의 지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EU 탈퇴 논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프랑스의 현 위기 상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3. 일본,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금리 동결.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며 국채 매입 규모는 감액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매월 약 52.4조 원 규모 국채를 매입해왔고, 올 7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전까지는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지만 7월 회의에서 향후 1에서 2년 정도의 점진적 축소 계획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매월 국채 감액 규모를 축소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국채 잔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에 이어 양적 측면에서도 금융정책 정상화로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니케이는 분석했다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결정을 발표하자 달러 대비 엔화는 157엔 전반에서 후반까지로 급하락하며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는데, 7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비트코인 6.5만 달러가 바닥인 3가지 이유.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을 포함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모두 기록하도록 요구하였지만, 미국 의회가 이를 무효로 만드는 입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양원 모두가 3분의 2 다수로 이를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가 암호화폐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돈 풀기 흐름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높은 차입 비용으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감소하며 경제 침체가 되고 있는 현재 고금리의 압박 속 5월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미국 물가와 점점 잡혀가는 고용 등에 힘입어 더 늦기 전에 완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회복력이 돌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6.5만 달러 선에 안착한 후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주요 파생 상품 지표에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과 현선물 가격 차이는 5에서 10% 사이에서 형성되지만, 최근 비트코인 2개월 선물 프리미엄에서 파생 상품 강세장을 의미하는 10%가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최근 상승 때만큼 낙관적이진 않지만 파생 상품 시장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매도 레버리지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규제 및 경제 동향을 고려할 때 6.5만 달러 지지선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은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 2% 내일 때 관기가 나름없는 상황이라고도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중국, 전쟁하기 힘든 이유 2가지. 첫 번째로 음식 자급률의 한계라고 설명합니다. 중국 측 주장은 자급률 95% 이상을 얘기하지만 21년도 수입량으로 역추적해보았을 때 약 76%로 추정되며, 23년 중국 농업 전망 보고서를 보아도 중국의 향후 10년 식량 자급률 목표를 88.1%까지 올리겠다 발표하는 것이나, 지금도 숲이나 공원 등을 엎으며 농경지로 만드는 것을 보면 식량 자급률이 100%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의 중요한 석유 자급률의 한계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급속한 성장으로 75%까지 떨어졌는데 그중 석탄 자금률이 43.5%, 석유가 14.3%, 천연가스가 6%를 보여주고 있어 식량은 몰라도 전쟁 진행에서 중요한 석유 부분에서는 자금률의 한계가 뚜렷해. 현재도 중국은 나라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전쟁함에 있어 대만이 3개월만 버텨도 중국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이것이며, 반대로 중국이 드론 위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가 가능했던 것은 세계의 20% 식량을 담당할 정도로 대표적인 농업 수출국이다. 천연자원은 말할 것도 없는 수출국이기에 지속 가능했던 것으로, 중국 대만의 전쟁 유무는 사실 이런 문제들로 무조건 안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기에 미래에 가서야 결과는 알 수 있겠지만, 한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 언급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한 줄, SEC 위원장이 상원 청문회에 참여해 올 여름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하였고, 유럽은 조기 총선 위험론 확산 등으로 프랑스 증시만 222조가 날아가는 등 고평가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6.5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S&P 500 ETF는 오른 것과 달리 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나오며 채권으로 달려가는 돈의 흐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브로드컴, 오늘은 포토샵, 어도비가 AI 수혜주로 날아가는 등 미증시의 고평가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아직 실적이 이른 그 아랫단인 소프트웨어 등에 덜 오른 아이들에게 명분을 갖다 붙이며 주가가 오르는, 상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거품의 영역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채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금 흐름 등 본인의 투자금이 어떻게 비중 조절되어 있는지도 생각해보시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